지금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이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음식조차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독극물에 오염된 농산물이 쏟아지고 미국은 대량 유전자 조작 식품 GMO와 가짜 라벨링 파문에 휩싸였죠. 유럽은 식량 부족으로 값싼 수입품에 의존하며 위생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놓고 혼란에 빠진 지금 단 한 나라, 한국 음식만이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당, 대한민국 식재료가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음식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제는 음식조차도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여기 한 미국인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조상들의 지혜와 가치는 우리 인류의 보물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굶는다.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에반 밀러입니다. 저는 한때 뉴욕에서 꽤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셰프였습니다. 에반 밀러의 스테이크 하우스라는 간판이 빌딩 입구에 걸려있던 그 시절이 이제는 마치 꿈처럼 느껴지네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손님들은 제 요리를 사랑했고 비평가들의 평도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제 어린 딸 소피는 아빠가 셰프라는 사실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저녁 가게 마감 후 소피를 데리러 가면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뉴욕에서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든 데라고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글로벌 경제가 붕괴된 건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경기 침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고객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6개월 동안 버티려 했지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제 가게, 제 꿈이 사라졌죠. 아빠, 괜찮아요? 우리 다시 가게 열 수 있어요? 소피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때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식량 위기가 찾아온 건 경제 붕괴 직후였어요. 제대로 된 규제나 검사 없이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들이 넘쳐났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소피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알레르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의사들은 면역 체계가 약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어요. 오염된 식품이었죠. 밀러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식품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피 같은 아이에게는요. 의사의 말에 제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졌습니다. 식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요리사라는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내 딸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완전히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소피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병원 식사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소피가 잠든 후 창문 앞에 서서 텅 빈 도시를 바라보며 묻곤 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지? 무력감이 저를 삼켜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식품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셰프로서의 내 경력, 내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피의 상태가 가장 나빠졌던 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세상이 무너졌고 내 딸마저 잃어가고 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이죠. 제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희망의 빛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요. 한국인 의사 김지원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씨,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특별한 식사를 준비해 드릴게요. 소피도 함께요.
그 순간 저는 김 박사의 제안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절망에 빠진 아빠의 마음으로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김지원 박사의 초대로 주말에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친절한 의사가 환자 가족을 위로하려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죠. 소피는 그날도 기운이 없었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거라 조금은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집은 퀸즈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특별한 향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고 풍부한 냄새였죠. 그 순간 셰프인 제 본능이 깨어났어요. 이게 무슨 향이죠?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된장국이에요.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직접 보내주신 된장으로 끓인 거예요. 김 박사의 아내 윤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탁은 이미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고기, 김치, 미역국, 나물 몇 가지와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까지. 모든 것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료가 한국에서 온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시거나 믿을 수 있는 한국 식품점에서 구한 것들이죠.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소피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낯선 음식 앞에서 망설였을 텐데 이상하게도 소피는 음식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미 씨가 소피에게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미역국이라고 해. 한국에선 생일에 꼭 먹는 음식이야. 미역은 바다에서 나는 건강한 식품이란다. 소피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의 눈이 커졌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어요. 더 먹어도 돼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소피가 음식에 흥미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소피는 미역국을 다 먹고 나서 불고기와 나물, 심지어 처음 보는 김치까지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한 끼 식사 동안 소피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음식들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거죠?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식품 안전에 매우 엄격해요.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발효식품들은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왔죠. 현대 기술과 전통 지혜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소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셰프로서 음식의 중요성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음식이 생명과 직결된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김 박사 부부의 식탁에서 제가 본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이 음식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는 놀랍게도 기운이 났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면역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죠. 뭘 먹였길래 이런 변화가? 담당 의사가 물었어요. 한국 음식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 끼의 식사가 소피에게 보여준 변화는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그 음식이 어떻게 이런 시기에도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김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 내일 제가 몇 권의 책과 몇 가지 식품을 가져다 드릴게요. 당신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 같네요.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소피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빛을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는 이 예상치 못한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끼가 생명을 구한다. 그날 일기장에 적은 문장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문장이 제 새로운 인생의 모토가 될 줄은요. 김 박사는 약속대로 다음 날 여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관한 책들, 발효식품의 과학적 효능을 다룬 연구 논문들, 그리고 몇 가지 한국 식재료였어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고추장, 청국장, 다양한 종류의 김치, 해조류 등 셰프로 오랫동안 일했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식재료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예요. 김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요리사였지만 한국 음식의 깊이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평생 음식을 다뤄왔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소피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한국 발효식품의 놀라운 과학이었어요. 김치 하나만 봐도 수백 종의 유익한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접하며 감탄했죠.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자연의 힘으로 발효되면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지고 소화가 쉬워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자연과 함께 살아온 방식이에요. 급하게 만들지 않고 시간을 들여 음식이 스스로 익어가게 하는 겁니다. 김 박사의 어머니와 영상통화로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직접 만든 고추장을 보여주시며 2년이 넘는 발효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대식품 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과 정성이었죠. 한국 해조류에 대해 알게 된 것도 큰 발견이었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가 얼마나 미네랄이 풍부한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됐어요. 특히 소피가 좋아하는 미역은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군요. 현대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한국은 HACCP, GAP 같은 국제식품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해서 다른 나라들의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음식이 곧 약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음식의 안전성이 그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에 가깝습니다. 김 박사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동안 셰프로서 맛과 예술성에 집중했지만 음식의 근본적인 가치인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소피의 상태는 계속 좋아졌어요. 김 박사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죠. 소피의 면역 지표가 놀랍게 회복되고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국 음식 덕분이라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우연의 일치라거나 자연 회복이라고 말했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소피가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이 지켜온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나 완성된 생존의 비결이었죠.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다듬어진 한국의 식문화는 지금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를 찾아야 진짜를 지킬 수 있어. 제 연구 노트에 적은 문장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소피를 위한 안전한 음식을 찾는 것을 넘어 이 소중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결심이 섰습니다. 단순히 소피를 위한 건강한 식단을 찾는 것을 넘어 이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한식당을 열기로 한 거죠. 미쳤어? 지금 경제 상황에서 레스토랑이라고? 제 오랜 친구이자 전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마이클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그의 반응은 예상했어요. 경제 붕괴 이후 레스토랑 사업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분야였으니까요. 특히 식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모든 식재료를 한국에서 공수하겠다는 계획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도전이었습니다. 에반, 난 내가 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마이클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렸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을 거절했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제 계획을 듣고 웃기까지 했죠. 심지어 김 박사마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밀러 씨, 한국 음식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기쁘지만 사업은 다른 문제예요. 특히 모든 식재료를 한국에서 가져오겠다는 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소피가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이 가치를 알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거든요. 게다가 경제 위기와 식품 불신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음식을 찾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빠, 정말 새 식당 열 거예요? 소피가 물었어요. 응, 그럴 계획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저도 한국 음식 때문에 건강해졌잖아요. 소피의 순수한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우리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한국 음식의 힘을. 은행 대출이 거절된 후 저는 마지막 남은 자산인 집을 담보로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이자율은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반대했죠. 에반 미쳤어. 집까지 날릴 셈이야? 소피를 생각해봐. 전 누나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소피를 위해서야. 내가 이 일을 포기하면 소피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겠어? 많은 사람들이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식당으로 성공? 말도 안 돼. 딸을 위한다면서 위험한 도박을 하다니. 이런 말들이 뒤에서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그리고 진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소피의 주치의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는 제 계획을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밀러 씨, 소피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걸고 사업에 뛰어드는 건 소피에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걸까? 소피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소피가 잠든 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없어도 지킬 수는 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모든 것을 구할 순 없어도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했죠. 한국 음식의 철학, 그 안에 담긴 지혜, 그것이 제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인류의 미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K루츠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에는 뿌리로 돌아가자는 의미와 한국 코리어의 뿌리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어요. 가게 위치는 브루클린의 한적한 골목이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곳이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발길도 뜸한 장소였죠. K루츠를 오픈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 박사 부부의 도움으로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식품 공급업체들과 연결됐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던 한국 공급업체들도 제가 진심으로 한국 식문화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꺼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는 최대한 심플하게 했어요.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음식 자체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농부와 어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걸었어요. 그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 순수한 음식이 가능했다는 걸 손님들이 알았으면 했죠.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희망국밥, 생명된장국, 바다미역 샐러드, 땅의 선물, 비빔밥, 조상의 지혜 김치찌개 등 이름의 의미를 담은 몇 가지 메뉴만 준비했어요. 모든 식재료는 100% 한국산으로 고집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었지만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이 가격으로 손님들이 올까요? 소피가 메뉴판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직한 가격이야. 우리는 진짜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가치를 받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개업 첫날, 호기심에 찾아온 손님 셋을 제외하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메뉴를 보고 가격에 놀라 나가거나 이게 뭐야? 라며 의아해했어요. 에반, 가격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아. 주방을 도와주던 윤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 가격은 한국 농부들의 땀,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진짜 음식의 가치를 담고 있어요. 낮출 수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저축해둔 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대출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소피와 저는 가게 위층의 작은 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집은 이미 담보로 잡혔으니까요. 아빠, 괜찮아요. 저는 이 작은 방도 좋아요. 소피의 위로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어른인 제가 의지해야 할 상황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소피는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방과 후 가게에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고 손님이 없을 때는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죠. 어느 날 저녁 손님 한 명 없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와 둘이서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가 실패한 걸까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피의 맑은 눈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야, 소피. 우리는 단지 세상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그때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 작은 공간이 우리 둘의 세계야. 여기서 우리는 진짜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야. 소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어요. 비록 사업은 실패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소피는 학교 과제로 우리 가족의 일에 대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K루츠와 한국 음식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대요. 아이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담임 선생님이 흥미를 보이셨답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오신대요, 아빠. 우리 가게에. 소피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저도 조금 기대가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한 사람의 관심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소피의 선생님 로라가 약속대로 주말에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소피의 발표에 진심으로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다고요. 로라는 친구 2명과 함께 왔는데 모두 학교 교사들이었습니다. 소피가 학교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서 꼭 와보고 싶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김치, 그리고 바다에서 온 선물이라고 이름 붙인 해조류 샐러드까지. 소피는 스스로 담근 김치를 자랑스럽게 선보였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로라와 친구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다가 점점 놀라운 표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로라가 감탄했죠. 맞아요. 요즘 먹는 음식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뭔가 깊이가 있어요. 그녀의 친구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식사하는 내내 질문을 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발효식품의 효능에 대해, 어떻게 이런 식재료를 구하는지 등등. 특히 로라는 최근 소화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된장찌개를 먹고 놀랍게도 속이 편안해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피가 자랑스럽게 자신이 담근 김치를 맛보게 했어요. 소피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장면을 로라의 친구 중 한 명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녀는 음식 블로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를 따라온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한 관심을 보이며 계속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소피가 건강을 되찾은 과정, 당신이 이 가게를 열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순수한 음식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없는 상황이었고 한 명이라도 더 이 가치를 알아봐 주길 바랐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혹시 소피의 김치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놀란 저와 소피를 보며 그들은 블로그 글을 읽고 왔다고 했어요. 그 블로그 글이 SNS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목은 K루츠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살아남는 법을 가르친다였대요. 그날 저녁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자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모두가 소피의 김치에 대해 물었고 제가 이 가게를 연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블로그 글은 계속해서 공유됐어요. 특히 소피가 김치를 맛보며 웃는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아이를 살린 한식당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다른 블로거들도 저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에요. 희망의 공간이죠. 한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단지 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진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K루츠는 뉴욕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식당 중 하나가 됐어요. 사람들은 단지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와 가치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음식, 진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소피는 학교의 스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아픈 아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김치를 만드는 자랑스러운 소녀로 인정받았죠. 그녀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고 얼굴에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있었어요. 아빠, 우리가 해냈어요. 소피가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은 후 말했습니다. 아니, 소피야. 내가 해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루츠의 성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저희 가게를 다루기 시작했고 이어서 CNN, 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 위기 속 성공 스토리로 접근했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가치와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씨, 왜 하필 한국 음식이었나요? CNN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제 딸을 살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전역에서 한국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식품 전문점들은 갑자기 찾아온 인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기본적인 발효식품들이 품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식품 안전 문제는 전 세계적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음식, 진짜 음식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CNN 인터뷰 한 달 후, 저는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식품 위기 속 한국 음식의 부상이었어요. 다큐멘터리 팀은 저와 소피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고, 이어서 한국으로 가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취재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작은 어촌과 농촌 마을들을 보여주었어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생산해온 농부들과 어부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우리는 그저 조상들이 해온 방식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한 한국 농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방영된 후 한국 식품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특히 발효식품과 해조류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죠. 전 세계 언론이 한국 음식이 인류를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 농업 정책, 발효식품의 과학적 효능 등이 집중 조명됐어요. 한국 농부와 어부들은 갑자기 글로벌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한국 방문 초청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저와 소피는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식품 안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제 경험을 나누고 이어서 여러 농촌과 어촌 마을을 방문했어요. 소피는 특히 김치를 담그는 할머니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빠, 이분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소피가 김치 담그기를 배우며 속삭였어요. 한국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밀러 씨, 한국 음식이 어떻게 당신과 딸의 삶을 바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농민들의 숨결을 빌려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지혜와 정성이 제 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죠. K루츠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 되었어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컨셉의 식당들이 생겨났고 한국 식품을 활용한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단지 딸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와 소피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지식과 가치를 더 널리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K루츠의 작은 교육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만들고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아빠, 제가 김치 클래스를 가르쳐도 될까요? 소피가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이미 훌륭한 김치 선생님이야. 소피의 김치 클래스는 금세 인기를 끌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모든 연령층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소녀가 진지하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소피에게서 김치를 배운다는 건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에요. 삶의 지혜를 배우는 느낌이죠.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됐어요. 한국에서 장인들을 초청해 전통 발효 기술을 가르치는 마스터 클래스도 열었고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의 가치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지역 학교들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소피의 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학교에서 한국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채소를 기르고 김치를 담그고 건강한 음식의 중요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김치를 담그자고 조르네요. 믿을 수 없어요. 한 학부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변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고 빠르고 저렴한 것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품은 이제 전 세계 식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K루츠가 문을 연 지 3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한국의 지혜라는 제목의 글로벌 컨퍼런스였어요. 한국의 농부와 어부들, 식품 과학자들, 전통 발효 장인들을 뉴욕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누는 자리였죠. 컨퍼런스 마지막 날, 소피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아팠을 때 한국 음식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과거에 있을지도 몰라요. 조상들의 지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에서요. 소피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K루츠 앞에서 작은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에서 온 장인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소피는 땡큐 유 코리아라고 적힌 큰 카드를 들고 활짝 웃었어요. 에반,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나요? 김지원 박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한국의 지혜를 알아봤을 뿐이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만으로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남은 것은 사랑과 지혜였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한국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와 함께 가게로 향하는 길에 그녀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소피야.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진짜 가치를 지키는 일을. 소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이루츠 앞에 도착하자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건강, 그리고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치를 지키는 한 희망은 계속될 거라고요. 한국의 오랜 지혜가 보여준 것처럼 인류는 항상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길을 찾아왔으니까요. 자, 소피야. 오늘도 시작해볼까? 소피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남은 것은 사랑이었고 지켜낸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흙을 지켰고 바다를 지켰고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병마 속에서도 끝내 지켜낸 작은 밥상.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지혜가 오늘 세계를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한국의 뿌리는 이제 무너진 세상 위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